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시작 전에 그 상업화를 전제로 한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무이의 최고의 강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 못하죠. 요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고, 많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힘드실 거예요. 저 역시도 사실은 매일매일 시세를 쳐다보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먼저 시황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현재의 장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한 장세의 지속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일 반전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답답한 장세의 지속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죠? 빠졌으면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하냐면, 반등을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장세는 반등이 아니라 옆으로 누워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서 한번 흔들렸고요. 시간에서 한번 흔들리니까 지금 여기서 변동폭이 안 나타나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 정도만 나타나지면 이것 빠진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답답한 장세. 자, 답답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는 게 맞냐면 5월 말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안 간다. 근데 이 지수라는 건 우리는 항상 무슨 지수를 얘기를 하냐면 코스피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데,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그동안 어려웠던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주가는 안 가더라.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코스피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만 올라갔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한 1200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거의 2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조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1200조 시장에서 보면 6분의 1 내지는 7분의 1 정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하나 올라오면 지수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올라온다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방향이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방어를 하는 상태에서, 얘가 아예 방어를 안 하고 같이 멀어졌으면 서로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빠지는 장이니까. 근데 얘는 막고 있으면서 나머지 주가가 흔들리니까 전체적으로 심리가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심리가 흔들리는 부분은 뒷부분에서 오늘 이 주제를 이거를 갖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지금 상황들은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반복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갈 길은 가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답답한 장세인데, 또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제가 5월 말에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5월 말에 왜 변곡점이냐? 주가가 빠진 원인을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애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급이 엉켰어요. 예.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실적이 좀 엉켰습니다. 근데 실적이 엉켰던 게 코스닥 기업들 전체적인 어떤 실적 평가를 갖다가 1분기에 얼마를 했냐면 4천억 정도로 했어요. 1분기에 영업이익을. 근데 펴 보니까 2,667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33% 정도 밀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냐면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위로 뻥치는 것보다는 실적이 안 좋은 게 푹 꺼지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5월 말이라는 건 뭐냐면
중소기업들의 실적 발표의 마무리입니다. IFRS 기준으로 모든 기업이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 5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말일까지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일정 부분은 담보를 할 필요는 있지만 이 이후에는 결국은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2분기 이후에 괜찮은 기업이 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5월 말 그리고 현재는 답답한 장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아마 북한 쪽에서 연평도 쪽으로 아마 폭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장중에 현재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소 좀 충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지껏 봤던 게 외부 변수는 주식시장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인 왜곡 현상들은 시장에 순간적인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방향을 틀지는 못한다. 그래서 지금 연평도에 정확하게 저도 지금 기사를 좀 보질 못해갖고 몇 발이나 어떻게 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시장 자체를 흔들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고 다만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인 충격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적극적으로 팔고 밑에서 껴놓을 거냐 아니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내가 가진 종목이 틀린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켜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괜히 어설프게 팔아놓고 단가 낮춘다. 이런 얘기들 하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량 이제 조금 갖고 샀다 팔았다 하는 애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팔아놓고 밑에서 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밑에 오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요. 근데 항상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가 140만 원 고점이고요. 120만 원 저점인 거 아는데 매매 못 한대요. 왜 못하냐면 얘네들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 주, 두 주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상당히 큰 규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140만 원에서부터 밀기 시작하면 130만 원까지 간다는 거죠. 거꾸로 120만 원 저점인 거 알겠는데 120만 원 저점에서 올라오면 130만 원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봐야 필요 없고 포지션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40만 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거고요. 120만 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전략을 쓰는 거지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고점과 저점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냐?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분명히 전체적인 장애 분위기는 과매도권 정도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지수가 과매도권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거나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관망을 하자. 그래서 시황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답답한 장세이긴 하지만 5월 말 정도면 변화가 좀 생길 것 같다. 다만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해서 좋아질 건 없다. 좀 기다려보자. 사실은 주식시장이 좀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ICD가 마이너스 3.3% 정도, 그리고 이제 상보가 마이너스 8.5% 정도,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가 손절 처리가 돼갖고 마이너스 9.1%, 그리고 큰솔스택이 마이너스 20%. 사실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적인 시황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를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러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ICD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충분히 이제 사전에 고지를 해드린 것처럼 모든 종목을 투맨쇼 쪽으로 넘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맨쇼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했기 때문에 ICD는 매도 처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ICD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투맨쇼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크루셜텍이죠. 그래서 이제 크루셜텍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이 이제 빠진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이 구간 정도죠. 요 구간 정도인데, 12,000원 초중반.
예. 12,000원 초중반 정도인데 사실 12,000원이 무너지면서부터 주가의 하락폭이 급격하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관점에서 처음부터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부터 봤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봤고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지금 12,000원 만약에 14,000원 가면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는 기준은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이 하는 게 뭐냐면 지문인식 방법인데 사실 지문인식 방법에서는 삼성과 삼성 이외의 제어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애플도 포함되어 있고요. 중국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기술 방식이 삼성 방식을 가는 방법과 삼성 이외의 방식을 가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쪽이 좀 앞서 있어요. 다만 단가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한 2.5배 정도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지문인식이라는 건 결국 어느 쪽으로 연결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보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보안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돈을 주고 보안을 좀 강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보안 방식에서 결국은 그 부분, 닿는 부분, 그 면적과 닿는 부분에 스크래치를 줄일 수 있는 게 결국 사파이어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파이어 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에서 조금 더 강화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들이 결국 그렇다면 결국은 크루셜텍은 보안 쪽에서 지문인식 방법에서는 대형 모듈과 소형 모듈로 나눌 수 있는데 대형 모듈은 우리가 보통 하는 슈프리마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 이외에는 크루셜텍이라고 해야 되는데 크루셜텍은 소형 쪽의 모바일 기기 쪽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얘네들의 움직임들을 갖다가 주가를 대바닥을 찾는 과정들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받았고 나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이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내고 보면 그 간단한 부분인데 결국 과정 속에서는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몇 번의 어떤 주가 낼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얘네들의 방식을 결국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삼성과 삼성 이외의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삼성 이외의 지역은 얘네들이 쓰고 있는 거고요. 삼성조차도 얘네들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지 않냐. 다만 지금 이제 갤럭시 S5 쪽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런 관점이라면 오히려 지금 빠지는 게 그 손절 라인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차트상으로 보면 전저점 무너졌습니다. 매도해야죠. 여기 오면 또 매도해야죠. 여기 오면 또 매도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회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는 빠질 때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받기가 싫으니까 다만 진정되는 걸 보고 턴을 하는 걸 보면서 타이밍을 잡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지만 마이너스 20%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회복된다면 결국은 지금 매수하시는 분은 플러스 20%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잡으실 분들은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또 한 번의 기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루셜텍은 아직은 그 투맨쇼 쪽으로 안 넘길게요. 아직은 이제 대박 플러스 쪽에서 일단 AS를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투맨쇼 쪽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뭐 ICD 넘겼고, 한솔테크닉스는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렸는지 얘기가 됐고요. 이제 상보 정도 하나 좀 보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실 CNT, 그래핀 이런 단어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얘네들은 또 얘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플렉시블. 자, 근데 그 뭐 메탈 메쉬, 뭐 대체 물질, ITO 대체 물질 그리고 뭐 플렉시블 결국은 만약에 상보가 제가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서 만약에 상보가 하는 CNT가 삼성에서 스마트폰에 물질로 채택된다면
사실은 이건 만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아니 예전부터 검토한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결론이 안 났냐.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 업체는 양산을 하는 팀과 신기술팀이 항상 충돌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기술팀은 당장이라도 쓰고 싶어요. 근데 양산팀은 뭐냐면 신기술 하나 잘못 걸었다가 스마트폰 S5, 갤럭시 S5 한번 라인 무너지기 시작하면 삼성 전체가 휘청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부로 못 써요. 근데 신기술팀은 오래전부터 지금 채택을 했고요. 얘네들이 테스트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냥 갖다 붙이면 이게 딱딱딱 붙어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반응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요. 뭐 제가 예전에 얘기 들으니까 뭐 강도 테스트, 염분 테스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 강도 테스트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위에서 때려갖고 같은 면적을 갖다가 1000번 이상 때린대요. 굉장히 무거운 걸로요. 그래서 1000번 정도 때린 상태에서 이미 많이 이제 이게 스크래치가 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바닷물에 담그는 염분 테스트를 바로 한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안 쪼개질 수가 없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 애들이 양산팀 애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강화된 어떤 테스트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재 하나를 채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 CNT가 실질적으로 ITO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서 채택이 된다면 사실 애플이 이 ITO 물질을 잡기 위해서 일본 업체를 인수하면서 삼성하고 또 한 번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CNT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얘네들은 꿈의 물질을 상용화하는 첫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성이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진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까지 기다리는 과정까지. 근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아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연내 채택 가능성은 좀 상당히 크고요. 많이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실 이런 거래량들이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거래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상보는 일단 저희가 계속 AS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좀 지켜보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AS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전달이 왔는데요. 폰은 쐈는데 안 맞았답니다. 그래서 괜찮답니다. 내일 별 반응이 없겠죠. 자, 제가 이제 주식학 특강이라는 얘기를 갖고서 이제 강의를 한 게 이제 몇 주차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형식을 좀 탈피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는 결국은 뭐냐면 오늘 힘을 드리려고 좀 하는 겁니다. 힘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과정을 잘 견디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건데요. 오늘도 몇몇 분들하고 좀 통화를 했지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힘드시냐면 외국인들 팔고요, 기관 팔죠, 수급 깨졌죠, 차트 무너졌죠. 늘 나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지금 논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주제로 좀 삼고 싶습니다. 뭐냐면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속된다. 자, 중소형주가 아무거나 가는 건 아니겠죠, 물론. 물론 중소형주가 아무거나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의 꿈과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꿈과 희망이 남아 있는데 첫 번째로 그 근거 배경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날짜를 잡은 게 뭐냐면 정확하게 오늘 날짜까지입니다. 작년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작년 1월 2일 시작하는 날부터 해갖고요. 오늘까지를 집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인데 뭐냐면 외국인들은 2조 5천억을 샀습니다. 오늘까지 2조 5,395억을 샀고요. 최근에 많이 팔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외국인이 얼마 정도를 팔았냐면 한 1,400억 정도 팔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이 얼마 정도 팔았냐면 한 1,600억 정도 팔았을 것 같아요. 양쪽에서 합쳐갖고 3,0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1,400억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냐면 2조 6천억 정도 샀어요. 그럼 예전 기준으로 보면 거의 3조 근처로 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사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많이 사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할 때 걔네들은 둘 중에 하나의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 펀드멘탈의 근본적인 훼손, 내지는 어떤 펀드멘탈의 근본적인 훼손, 내지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급격한, 그러니까 이 펀드멘탈의 근본적인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네들은 매도를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샀다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걸 원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밀고 가서 많이 이익을 보겠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50년짜리 펀드가요, 연평균 수익률이 12.4%였어요. 근데 10,000불을 투자했는데 50년 후에 얼마가 됐냐면 500만 불이 됩니다. 500배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리 효과거든요. 계속 복리가 되니까 50년 후에 500배가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이걸 갖다가 요만큼 벌고 20% 벌고 30% 벌고 환차익 노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상황도 일시적인 조정은 있는 거죠. 지금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변곡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변곡점. 변곡점은 장기적으로 크게 가기 위해서 한번 꺾는 자리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얘기를 드렸냐면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갔다가. 근데 사실 이 폭이 커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냅두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IMF 때 얼마가 했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38,000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루에도 38,000원 움직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도 38,000원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2배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좀 길게 보는 것 같아요. 길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아무거나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형주는 몇 년 동안 올라왔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형주가 정확하게 11년 동안 올라왔습니다. 11년 동안 올라오면서 올릴 거 다 올렸어요. 이제 올릴 게 없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전거 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죠. 올라갈 때 자전거를 타고 계속 페달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위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밀려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성장을 줘야 돼요. 근데 계속적으로 성장을 못 주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중소형주의 강세는 이런 면에서는 좀 편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산업구조 자체가 너무 너무 어떤 일정 기업들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성장에 좀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수급의 기본적인 기반은 되는 상태에서 중소형주의 종목장은 계속된다. 단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종목은 변화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인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하면 뭐라고 그랬죠? 태양광 하면 OCI예요. 태양광 하면 OCI고요. 뭐 하면 뭐고요? 우리는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 하면 뭐죠? 바이오 하면 셀트리온이에요. 이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들어가는 순간에 이익이 나냐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뒷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상승 일기에 대형주 상승 일기에 나타났던 게 철강 뭐뭐 쭉 올라왔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조선주에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올릴 때는 뭐로 올렸냐면 자동차로 올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갖고 헤매고 있는 동안 자동차 10배 올라와요. 근데 얘가 왜 올라오는지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올라온대요. 아, 그렇게 저평가돼 있어? 또 들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 올릴 때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올릴 때는 삼성전자 갖고 올리는데 왜 올려? 스마트폰 때문에 올린다는 거죠.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종목이 바뀌는데 우리는 바이오라고 해도 다 똑같은 바이오가 아닙니다. 자, 근데 셀트리온이 몇몇 가지 사건이 좀 있었죠. 뭐 조사도 받는다. 그리고 뭐도 있다. 좀 그러면서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있는 게 냄시마예요. 예. 자, 냄시마. 들어보면 무지무지 환상적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매출 1조 나온대요. 매출 1조 나오는데 얘네들 원가도 안 들어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저는 정확하게 셀트리온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이오시밀러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생산공장이에요. 그 송도에 가면요. 그 KBCC가 있고요. 그 삼성의 그 바이오시밀러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셀트리온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의 공장을 갖고 있다. 삼성은 소품종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품종, 그러니까 한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중간 정도를 만들고 대량 생산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생산 체제를 갖는다. 그리고 KBCC는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얘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얘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얘가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의 탄생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원래 바이오시밀러를 하려고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그 미국의 백스진이라는 회사가 국내 브리핑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백혈병 치료제인가요? 그거에 대한 진단 시약을 만드는데 청와대 브리핑을 들어가갖고 OK가 떨어져서 담배인상공사가 투자를 하면서 제조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 백스진이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백인하고 그 황인종에 대해서는 이게 OK가 됐어요. 근데 그 중간 인종에 대해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해갖고 미국 나스닥에서 퇴출되면서 얘네들도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얘네들의 탄생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상당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못했다가 결국은 이게 그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제조 공장의 2차 벤더로서 미국에서 이 제조 공장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매출 공백을 메꿔주면서 그 셀트리온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이오는 뭘로 갖고 평가를 하는 거냐면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프라인의 절대 강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바이오시밀러 대명사 셀트리온 오케이 매출 나오고 실적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바이오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들어가요. 조정을 들어가면 이 조정 들어갔을 때 다음에 나오는 종목은 셀트리온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여지껏 알았던 게 조선주 올라가다가 꺾여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자동차 올라가듯이 바이오 안에서도 선별화 작업이 나오고 차별화 전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바이오 쪽이 LG생명과학, 코롱생명, 메디포스트, 시젠, 젠백스 이런 것들이 1세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뭐 하는 데냐면, 결국은 이제 그거죠, 뭐. 예.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꺾였고, 지금 이제 그 추세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럼 이만큼만 먹어도 얼마예요? 결국은, 14만원에서 20만원 가면 6만원이니까 수익률 괜찮죠. 근데 저 가격이 가냐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엔터주들 몰락했던 건 아실 거고요. 뭐 SM 같은 게 사실은 이게 출발이 얼마에서 했냐면 SM이 정확하게 출발이 1,500원에서 했습니다. 1,500원에서 출발을 해갖고 8만원까지 간 거죠. 그런가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뭐. 예. 뭐 이렇게 보면 안 보이실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가 얼마인가? 자,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지나고 가서 올라오니까 좋아 보여요. 올라오니까 좋아 보이는데 71,000원인데 이게 바닥이 1,500원 정도 했었고요. 올라오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자,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계속적으로 반복드리는 게 예전에 좋았던 게 계속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변화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오히려 그 미디어 쪽 관련 쪽, 엔터 쪽 관련 쪽에서 좀 뜨거운 종목은 이쪽이었죠. 오히려 CJ ENM 쪽. 근데 CJ ENM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CJ ENM 쪽에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넷마블의 방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사실은 게임 쪽을 주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넷마블을 갖다가 CJ에서 인수하면서 이 넷마블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CJ ENM의 전체의 그 규모를 좀 키웠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방송, 게임, 뭐 엔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자,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쪽이 지금 넷마블이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하면서 기업 재평가 작업들이 좀 진행된 거고요. 근데 우리는 SM, YG엔터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이제 CJ ENM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죠. 그럼 앞으로 길게 본다면 이쪽에 재편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제이콘텐트리 같은 게 오히려 재편 작업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좋았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변한다. 지금 얘기의 그 초점은 뭐냐면 우리는 종목이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임즈 역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카지노에서 지금 파라다이스 GK의 강원랜드. 사실 파라다이스 3,000원, 4,000원 할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카지노가 저쪽에 뭐 라스베가스 카지노 같은 거 형성되니까 무지무지 좋아질 거래요. 근데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자, 파라다이스 주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초과 수익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초과 수익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과연 얼마나 지금 더 초과 수익을 낼 거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닥이 1,600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4만 원까지 올라왔으니 여기서 올라가 봐야 8만 원을 가겠습니까? 10만 원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 투자의 방향을 좀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종목이 바뀐다. 장이 꺾인다가 아니고 중소형주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목이 바뀐다. 그 종목이 바뀌는데 예전 종목하고는 다르다. 근데 이런 종목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변곡점이 현재 형성됐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2012년도 8월 달을 저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서 최소한 3배에서 4배, 많이 갈 때는 10배까지 간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갖고 우리가 뭐를 원하냐면 초과 수익은 못 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장을 땡기거나 얘네들이 장을 받칠 때는 시장은 질이 떨어져요. 시장은 질이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움직일 때는 시장의 질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시장의 질이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한 번의 대규모의 변곡점이 생긴다. 지금이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가긴 가는데 앞에 갔던 종목들이 아니라 새롭게 갈 종목들을 정비를 해서 출발을 할 준비들을 하는 거고 이런 쪽에서 지금 변화들이 생기는 거고 얘네들 내부적으로도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갔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새로운 종목에 대한 대안을 위한 어떤 서서히 정비 작업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의 얘기의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뭐가 바뀔 거냐? 종목이 바뀐다. 근데 종목이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형주의 빅사이클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주의 빅사이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왔죠? IMF 이전부터 해가지고 IMF 이후. 그래서 98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그리고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2007년도까지 이때 조선, 철강, 기타 등등 바닥에서 10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왔냐면 자동차가 올라왔죠. 그래서 대형주 1기, 대형주 2기, 자동차도 바닥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13배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번 사이클이 뭐냐면 스마트폰 관련 사이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바닥에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2배가 올라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죠? 2003년도. 지금이 언제냐면 2014년도. 대형주의 빅사이클이 11년 이상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올릴 거 다 올렸어요. 근데 우리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자, 이제 업종으로 나누나 뭘로 나누나 대형주에서 땡길 게 몇 개나 남았겠어요.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 200 종목 기준으로 시장을 위로 끌고 가서 제대로 지수를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종목이 대형주에서 몇 개가 남았을까요? 13배 올려놓은 상태에서 2배 더 올릴까요? 기아차가 8만 원을 갔는데 16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지금 140만 원, 150만 원 찍었는데 이거 2배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러면 대형주의 빅사이클의 11년이 진행된 이후 우리는 거꾸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중소형주의 빅사이클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중소형주의 빅사이클이 언제 있었냐라고 본다면 그 얘기는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의 빅사이클을 형성됐던 게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자, 이제 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인데요. 코스피 지수 700포인트에서 시작해왔고요. 정확하게 20개월 만에 그 코스피 지수 얼마까지 갔냐면 2925포인트. 지수 기준으로 몇 배 갔냐면 47에 28, 47에 28. 아, 산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4배 이상. 지수 자체가 4배 이상 올라왔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0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 40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분위기가 뭐였냐면 여기입니다. 그 김대중 정권 시절이고요. 98년에 뭐가 있으면 98년 6월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집중적으로 밀어라. 그래서 경쟁력 갖게 만들어라. 그래서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99년도부터 시작됐고요. 폭발은 2000년도에 했어요. 자, 보시자고요. 여기서 보시면 20개월 동안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얀색으로 잘 안 나오겠죠. 이제 98년도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나왔고요. 출발은 99년도부터 출발을 해서 폭발은 2000년도에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당시에 데이콘 같은 게 얼마를 갔냐면 데이콘 같은 게 이제 한 65만 원 정도 갔습니다. 얼마 때 출발했냐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에 출발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대부분 통신 관련주들, 모 관련주들 대부분 뭐 한 40배, 50배씩 올라왔고요. 이때 무겁다고 하는 다음도 한 60배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뭐냐면 뭐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요. 자, 여기가 5,624원이고요. 최고점이 28만 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때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얘가 맞다는 것도 아니고 얘가 맞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중소형주의 빅사이클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중소형주의 빅사이클에 걸리려고 하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주가가 움직이거나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로 점검을 해볼 때는 수급이 돼야 돼요. 수급이 돼야 되고요. 산업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종목군이 형성돼야 됩니다. 자, 처음에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전통 굴쭉주가 상승할 때 어떤 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정시펀드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래에셋 펀드 매니저들이 샀다는 거를 컨닝을 해가지고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때고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 산업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종목군들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같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의 조건이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게 수급은 형성되어 있어요. 어디로 되어 있냐면 외국인 중장기 펀드예요. 단기 펀드는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이 성장할 곳을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예요? 글로벌 전체적인 환경에 맞는 신성장 방향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종목군이 형성이 안 됐어요. 자, 지금 코스닥 지수 장기적인 차트 한번 보시자고요. 조금 길게 볼게요. 네, 지금 얘네들이 언제부터 샀죠? 코스닥을 산 게 불과 1년 전에부터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1년 전에 샀는데 얼마의 지수대에 샀냐면 여기서 샀어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샀다고 가정을 하면 지수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500포인트 전후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와봐야 600포인트가 안 되잖아요. 근데 100포인트면 20%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얼마 샀냐면 2조 5천억을 샀어요. 이거 팔 수 있나요? 못 팔아요. 뭐냐면 아직 수익이 안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2조 5천억 사가지고 요거 벌자고 20% 벌자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서 제대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이거를 갖다 2년이고 3년이고 중장기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애들은 국내 기관하고 외국인 단기 자금이에요. 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향후 상당한 수익이 날 거고요. 그리고 종목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그런 쪽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시자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확신을 갖고 시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밑에를 갖다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수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 안 나오네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요. A, B, C, D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이 적고요. 수익이 높은 거, 가장 이상적인 구조죠.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많고 수익이 적은 거는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가 가능한 영역은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예요. A하고 C 구간인데 그러면 수익이 적으면서 위험이 적은 게 뭐죠? 이게 은행에 투자하는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한 게 채권이에요. 요 다음 단계가 부동산입니다.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펀드예요.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식이에요.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중소형주. 이 위가 파생이죠.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위험이라는 부분을 100% 감수할 이유는 없지만 위험이라는 걸 담보로 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주식이라는 건 계속 흔들리죠. 그래갖고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은 생명체라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모든 거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우리는 전체적인 방향이 맞느냐. 방향이 맞다면 위험해 보이긴 해요. 순간순간. 그렇지만 이걸 담보로 해서 이 생명체에 초과 수익을 내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안 그럴 거면 이거 힘들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자면 위험은 제로로 가고 싶고요. 수익은 100%를 벌고 싶어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뭐를 투자하셔야 되냐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도 투자 안 하겠다. 위험도 안 가겠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서 시간을 갖고 투자하셨을 때 우리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확신을 갖고서 가는 과정에서도 많이 힘드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 분석하고 다 끝났어요. 확신을 갖는데 확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해요. 물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냐면 내가 확신을 가졌을 때는 이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확신을 갖는 과정까지가 힘든 거지 확신을 가졌을 때는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면은
팔 없는 사람이 다리만 가지고 활을 쏩니다. 입으로. 이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의 조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고생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황금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프루덴셜 생명의 배지가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프루덴셜 생명의 배지가 뭐냐면 배지 안에 사람이 하나 있고요. 곡괭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골드러시 때 금광을 캐는 애들입니다. 금광을 캐는데 계속적으로 땅을 파요. 파다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포기를 합니다. 근데 프루덴셜 애들이 갖고 있는 배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한 번만 더 파면 금맥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고생 오래 하세요. 고생하시다가 지치세요. 지쳐서 마지막에 딱 들고 나오는 순간에 옆에서 누가 꽃갱이를 들고 와서 딱 한 번 터졌는데 금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에 친 그 사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원칙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참 힘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 확신과 내가 갖는 믿음을 갖고 가실 때 정확한 우리는 투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은 소수의 몇몇을 위한 어떤 공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 지나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그 가격에 그 주식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꽃갱이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는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치고서 금맥을 터뜨린 겁니다. 우리가 그냥 황당한 수익을 벌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정확한 투자에 대한 원칙을 갖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지불해야 될 비용들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비용은 좀 지불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원하는 그림이 뭐냐면 10% 20%짜리는 그냥 던지고 싶어요. 뭐냐면 다들 나머지 사람들이 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10% 20%짜리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노력해서 제대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중에 7% 벌었어. 그리고 나 수익 이만큼 냈어. 내가 잘해.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거 못하고 저는 뭘 할 거냐면 그냥 무던하게 모아갈 겁니다. 무던하게 모아가는데 제대로 된 종목을 길게 투자해서 저는 100% 200% 벌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주식 투자의 원칙이고요. 그 정도의 산업 분석이 안 되고는 차트 분석을 할지는 몰라도 산업 분석이 안 됐을 때는 절대로 100% 200%짜리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더라도 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갈 거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저는 또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무료 강연을 진행할 거고요. 거기서 사실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 얘기를 못 드렸던 부분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길이 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저 사람하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최근에 좀 장이 많이 힘들어서 제가 조금 정상적인 어떤 형태의 강의보다는 조금 힘을 드리려고 하는 강의를 좀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주제를 갖고 좀 참석하고요.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날 가능하시다면 많은 분들이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